서울의 집값이 6주 연속으로 오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적용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했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집값은 잡힐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초쯤 시행되는데 실제 분양단지에 적용하는 건 이보다 늦어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규제 조치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 설명했는데 사실상 일본에 대한 맞불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영향에 대해 손 한 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가 당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서울 집값이 6주 연속 오르며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요건을 완화했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려 투기 수요를 차단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7월 초부터 6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추가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공공택지에 적용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합니다. 우선 지정 요건을 강화합니다.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넘게 오른 지역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규제에 나섭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효력 적용 시점도 바뀝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확대합니다. 후분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를 고려한 겁니다. 분양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싼 값에 마련한 새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높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도 길어집니다.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인근 시세에 따라 기존 3에서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하자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후분양 카드로 이 분양가 통제를 피해가겠다는 계산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오늘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후분양도 소용없게 됐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 안으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삼성동 상하 2차 아파트 등 이미 관리처분 계획인가 단계를 넘어 분양을 앞둔 강남권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후분양을 준비하던 단지들도 원하는 만큼 분양가 책정을 못하게 된 겁니다. 재건축 지금 계획도 좀 변경될 수도 있다고. 그거는 어차피 다 엎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반 분양분이 많은 그 재건축 단지들은 이제 조합에서 아주 머리 짜내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과천과 성남, 분당 등 경기도 일부, 그리고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최근 6, 7월 서울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각각 12.42대 1, 18.13대 1로 2달 연속 10대 1을 넘어 청약 경쟁률 선택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6월 분양은 없었지만 과천시는 지난달 평균 6대1, 대구 수성구가 7.45대1, 세종시는 65.32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정량적 요건은 갖췄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집값이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분양가격은 각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이 제출한 분양가격을 심사위원회가 따져보고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국토부는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 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추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 집값이 튀어오르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 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굉장히 궁금한 문제인데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해 9월 9.13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집값이 좀 잡히는가 했는데 7월 들어서 집값이 또 무섭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정부는 결국에는 민간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건데 문제는 이제 집값이 잡힐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민간주택에 물론 맞는 얘기긴 한데 예.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를 한 거고, 자 당장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서울 집값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오늘 규제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7월부터 보면 6주 연속 올랐거든요. 한국감정원이 매주 이 주간 동향 이 지표를 내놓는데 그걸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죠. 자, 조금 전에 말했듯이 32주간 하락했던 서울 집값이 이미 6월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변동률 0%, 그러니까 보합으로 이미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때 자, 집값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흘러나왔고 예. 또 추가 규제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부터 6주 연속 집값 상승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강남권 이 중에서도 재건축 단지를 정조준했기 때문에 이들 집값이 잡히면 분양가 상승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기존 집값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좀 예상이 나옵니다. 자, 정부도 오늘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분양가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오늘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 수요가 기존 주택으로 이동을 하고 기존 주택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던 2007년부터 14년까지의 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좀 알아봤더니 0.37% 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부터 18년,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무려 5.67%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4, 5년 사이에 진짜 집값 많이 올랐다라고 그렇죠.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보이는데 이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새 아파트들의 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인데 공급이 실제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일부에서는 꾸준히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저희가 지난 이슈 플러스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런 관측이 지금은 이제 오늘 대책 발표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지표 하나를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을 좀 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프로 표로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과거 민간 분양가 상한제 때 이 인허가 물량을 좀 조사를 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고 2008년과 9년 그 이후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건 맞는데 이때는 좀 시장 상황이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때는 이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제도 시행 전에 이 밀어내기식 인허가에 따른 뭐 기조 효과 이런 게 있었다라고 국토부는 좀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2008년 같은 경우 좀 보면요. 인허가 감소의 60% 이상이 정비사업 외 물량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에 21,9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 중 정비사업이 대부분이 18,900가구였고 그 외의 주택, 그러니까 뭐 임대주택 등으로 3,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14년까지의 이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만 따로 떼놓고 보면 연평균 2만 1,000가구로 계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에 보면 이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이 15,000가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규제 시행 전보다 오히려 6,000가구 정도가 더 많이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또 금융위기 충격이 좀 다소 완화된 2010년을 보면 이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인허가가 회복된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51,400가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는 과거 사례로 비춰봤을 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저희가 표를 통해서 인허가 사례들을 쭉 분석을 해봤고요. 선분양, 후분양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게 선분양을 나서지 않고 이번 규제에서 좀 피해 나가기 위해서 후분양을 예측했던 곳들도 지금 결국에는 뭐 적용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후분양 시점도 지금 명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원래 당초에 이 후분양이라는 제도는 이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집을 지어놨다가 이 주택 소비자들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분양을 해라라는 의도가 컸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는 그래서 지상층 수의 3분의 2 이상 이 골조 공사를 해야만 분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30층 아파트 단지라면 한 20층까지는 골조를 올려야 분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한 3분의 2 정도 골조를 올렸다는 것은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상층 골조 공사를 모두 완료한 뒤에 이 분양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대책도 함께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층 아파트라면 30층까지 골조를 다 올려야 분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전체 공정이 한 8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 이 단지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기존하고는 확연히 이제 분양 시장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초쯤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실제 단지에 적용한 건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또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건 왜 그런지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오늘 이 개정안이 발표가 됐으니까 그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그러니까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공포하고 그다음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월 초쯤인데 한 2달 정도 남았죠. 네네. 그런데 이때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2달 뒤쯤에. 그래서 아까 레포트에서 봤듯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이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선정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라 만약에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집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상한제 지정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어느 지역, 어느 단지가 지정이 될지는 한 2달 정도 뒤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당장 오늘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2달 정도 뒤에는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들 부동산 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우리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 설명했는데 사실상 일본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오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 수출 입고 시 상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해 1과 가해 2로 세분화한다며 이번에 백색 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해 2로 분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백색 국가는 29개 나라에서 28개 나라로 줄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은 기존 4대 수출 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의 수준을 적용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가 5종으로 기존보다 많아지고 심사 기간도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됩니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영향에 대해 손 한 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194개 전략물자 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가 당장 국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일본 역시 한국의 의존도가 높아 우리도 대응할 카드가 충분하다고 시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되면 전 세계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더불어 김 차장은 장기적으로 한국 역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며 국가 발전의 기본 원리인 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월요일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에 성공하며 지난주 패닉 양상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오늘 주식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시 전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금일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4포인트 오른 1942.29를 기록해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개인은 2,019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4억 원과 1,86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4.13포인트 상승한 594.17로 마감해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인은 1,29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2억 원과 82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수급 자체로 볼 때는 개인만 사긴 했는데 일단 양시장 모두 올라줬습니다. 상승 원인이 있을 텐데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금일 주식시장은 변동성 없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절하고시하면서 미중 간 무역 긴장감이 완화된 점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 말부터 해서 말께부터 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망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며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시한 폭탄과 같은 미중 무역 협상 이슈가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고조가 증시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국의 무역 협상 진행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양국은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관세 부과와 보복 조치를 반복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 3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 10% 추가 관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후 중국 정부는 달러당 7위안 돌파를 허용하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추가 보복에 나섰고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를 무기화한다고 선포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영교 KF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시장은 관망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9월 초 예정된 회담에 앞서 양국 뉴스가 주가가 등락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안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위안화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위안화 가치가 무역 분쟁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겁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이후 무역 분쟁의 강도가 위안화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7위안을 상회하면 미중 무역 분쟁 격화로,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을 하회하면 무역 분쟁 완화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 안정이 코스피 변동성 축소와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뭐 듣고 보니 악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긍정적인 요소들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최근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면서 수급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의 신용 잔고 금액은 연중 고점인 5조 200억 원에서 3조 7,4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코스닥도 연중 고점인 5조 8,800억 원에서 4조 2,4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지영 KF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용 잔고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코스피가 1900선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 시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기존 포지션 보유나 하락 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서 향후 시장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을 둘러싼 악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올라갈 만한 요인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부의 배요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NH아무ndi 자산운용이 필승코리아 펀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보탬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배영훈 NH아무디 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취임 인사와 함께 NH아무디 필승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 출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광복절에 맞춰 오는 14일 출시되는 이번 펀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부품, 소재, 장비 관련 기업이나 경쟁력, 성장성을 갖춘 국내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배 대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운용 보수를 낮춰 수익률을 높였고, 운용 보수 중 50%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부품과 소재, 장비 관련 대학교와 연구소에 장학금 등으로 기부를 하거나 사회 공헌 활동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협금융도 이 펀드에 초기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NH아무디 자산운용은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 정부 추진 6개 분야 100대 핵심 부품 관련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팍스넷의 자회사 쉬코리아가 지난 9일 블록체인을 활용해 보안성을 극대화한 메신저 쉬를 공개했습니다. 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대화를 암호화하고 채팅방에서 퇴장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삭제되는 시크릿 채팅 등의 기능을 탑재하는 등 보안성에 중점을 둔 메신저입니다. 이에 더해 개인만의 자유로운 패턴으로 암호화가 가능하도록 한 핑거 액션, 사용자 간 전화번호 유출 없이 QR코드만으로 네트워킹이 가능한 큐로 등의 기능도 담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용자라면 암호화폐 지갑을 등록해 지갑과 지갑 간의 송금 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쉬코리아 측의 설명입니다. 쉬는 팍스넷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환경 그리다에 기반을 둔 서비스로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전하진 쉬코리아 대표는 앞으로 쉬의 결제와 송금 등 뱅킹 시스템뿐만 아니라 식당 주문과 대기, 현황 알림 실시간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 단순 메신저가 아닌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신저 쉬는 이르면 올해 10월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의 방수 의류가 발명된 것은 날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북대서양은 매우 춥고 파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에서 생선을 잡던 어부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면직물 옷에 생선 기름을 칠해 입었던 것이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옷은 패션 등의 멋을 또 살려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더 건강하고 편리한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류 시장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수류가 태어난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 헨리 한센이라는 고기잡이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 사람이 그 조업을 하다 보니까 선원들이 고기를 잡아서 고기 기름을 자꾸 옷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왜 아까운 생선의 기름을 옷에다 바르는 거야? 이제 선장이 물었더니 선원 월 생선 기름을 바르면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요. 춥지도 않아요.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선장은 무릎을 칩니다. 네. 그는 1875년 초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재킷과 바지를 만들었는데요. 오늘날 오스트프리젠 네르츠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최초의 방수 의류를 발명을 합니다. 뭐 이 옷은 정말 엄청난 반응을 보이면서 그는 돈더미에 올라앉았는데요. 날씨를 이용한 의류로 최초의 대박을 터뜨렸던 사례입니다. 사실은 패션 업계는 날씨와 동업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에 정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의류업계에서는 판매에 영향을 주는 기온이라든가 강수량, 일조 시간에 아주 매우 민감하죠.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는 간절기 상품의 물량을 어떻게 적시에 공급해서 매출을 올릴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요. 여름에는 일조 시간을 고려한 기능성 의류 생산에다가 또 겨울에는 모피나 가죽, 파카 등 전략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제 의류업계의 가장 큰 목표는요, 제값 다 받고 재고도 남기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옷을 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의류 판매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날씨,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파악을 해서 옷의 생산과 판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대로 날씨 예측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 날씨 예측을 잘못했다고 해고된 CEO가 있었죠. 네. 영국의 패션 전문 유통업체인 막센 스펜서는 주주총회에서 최고 경영자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제 날씨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의류 생산량을 늘려서 재고 부담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본 주주들이 CEO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날씨가 한 기업과 CEO의 존망을 좌우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날씨를 경영에 잘 이용을 해서 대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일본의 패션 업체는 2001년에 가을과 겨울 사이의 간절기가 유난히 길어질 것이라는 장기 예보를 눈여겨봅니다. 그들은 경영자 회의에서 얇고 포근한 폴라포리스 점퍼를 생산해서 출하할 것을 지시했고요. 놀랍게도 이 점퍼는 보름 만에 무려 1,500만 장이 팔려나갑니다. 일본 의류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을 세운 배경에는 날씨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케팅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날씨 정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기만 해도 경영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장기 예보를 이용을 하면 상품의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디자인 선택은 물론이고 출하 시기와 판매 시즌도 결정이 가능하고요. 또 세일 기간을 정하거나 재고 관리까지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의류업체들은 장기 예보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미국 해양대기청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의류업체들이 중장기 기상 예보를 활용한 결과 매출액의 5에서 20%가 증가를 했고요. 잘못된 날씨 정보로 인한 손해액은 10에서 한 2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이것은 날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뜻이죠. 네. 오늘은 날씨와 연관된 패션업계, 의류업계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선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 국적의 방송인 강남시의 귀화 소식이 전해지며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냉각된 이 시점에 발표된 소식이라 다소 민감할 수 있었던 주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측도 난무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나고 자란 국가의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인 강남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